안녕하세요, 여러분. 에듀윌에서 전산회계를 강의하는 유슬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저희 어떤 내용 다뤄볼 거냐면요. 이 지난 103회차 시험이 또 어떻게 시행이 되었는지 104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103회차에 대한 기출문제 전반적으로 풀어봤지만 이게 난이도가 쉬웠냐 어려웠냐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좀 더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3회차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문제들은 104회에서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몇 가지 포인트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104회차 무엇이 나오게 될지 저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103회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합격률을 조금 살펴보고 싶었는데 아직 제가 촬영하는 이 시점에 저 9월에 촬영하고 있거든요. 10월 시험인데 아직 안 나왔어요. 이쯤 되면 나오겠지 하고서 제가 촬영을 잡았는데 안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합격률을 이전에는 어땠느냐라고 해서 보니까 51회, 51%, 71%, 66% 거의 전산회계 2급은 결시생을 제외하고는 10명 중에 대략 한 2명은 결시를 한다라고 치면 나머지 8명이죠. 이 8명이 응시하러 간다라고 했을 때 준비를 조금 꼼꼼하게 하시면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는 난이도라는 거죠. 물론 전산회계 2급을 내가 응시하겠다라고 하고서도 전혀 학습을 안 하고 있거나 학습을 절반만 하고서 시험장을 가시게 되면 당연히 합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 쉬운 시험은 아닌데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한 달 정도만 좀 몰입하시면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03회도 아마도 합격률은 잘 나왔을 것 같고요. 60%에서 70%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로 전산회계 2급은 강의를 듣고서 제가 강의 OT 할 때도 얘기하는데 100점 맞으라고 듣는 강의는 아닙니다 라고 하는데요. 이게 또 저는 그렇게 수업을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저 전산회계 2급 100점이에요 라고 이렇게 인증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는데 자,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지 저희가 100점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고득점으로 잘 합격할 수 있는지 한번 문제 살펴볼게요. 이론 시험의 포인트 1인데요. 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라고 제가 이제 써놨거든요. 이론형 시험인데요. 이론형 시험인데 제가 여기 가지고 온 이 내용은 실무에 있는 메뉴이죠. 자, 우리 시험은 이론 15문항을 풀고 있을 때 실무를 동시에 켜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론에 대한 답도 실무 프로그램에다가 문항 번호를 체크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론을 푸는데 이런 문제를 만나면 내가 풀다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찍지 마시라고요. 찍지 말고 실무 프로그램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들어가 주세요. 자, 거기 뭐가 있어요? 라고 하는데요. 자, 문제 보세요. 다음 자료에서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쉽게 이 복리후생비가 얘는 제조원가나 판매관리비야. 접대비도 여비교통비도 얘들은 모두 다 판매관리비 쪽에 있는 거야. 이자 비용이나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이지 라고 해서 이렇게 고를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고 내가 뭘 찾기도 전에 이자 비용 기부금을 찾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고 헷갈려. 내가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 혼동이 돼. 그럼 어디 가셔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가셔서 컨트롤 F나 F2 검색을 누르신 다음에 컨트롤 F나 F2 검색을 누르신 다음에 거기에 이자 비용을 검색해보고 기부금을 검색해보는 거죠. 그러면 얘들이 모두 다 어디에서 조회가 될 것이다. 영업의 비용에서 조회가 될 겁니다. 그러면 확신을 가질 수 있죠. 아하, 너네 둘이 확실하게 영업의 비용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말은 모두 고르세요 라고 했지만 보기가 다 2개씩 짝지어져 있기 때문에 2개만 영업의 비용이라고 확실하게 밝혀주시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학습이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좀 빈 공간이 있는 것 같더라도 시험은 꼭 보러 가세요 라고 하고요. 시험을 보실 때 이렇게 프로그램의 특징들을 잘 살려서 이론을 맞추시다 보면 합격전 안에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강의를 들었던 친구들은 사실은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들어가서 답을 찾기보다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판매 관리비랑 그 다음에 제가 영업의 비용이랑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려요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판매 관리비는 끝나는 표현이 뭐뭐비, 뭐뭐료, 뭐뭐여, 뭐뭐과 이렇게 끝나요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복리후생비, 접대비, 여비교통비 모두 판매관리비다 라고 했고요. 뭐 보험료라든가 임차료라든가 급여, 퇴직급여, 세금과 공가 이런 것들 모두 다 판매관리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판매관리비가 되는 말을 제거하고 났더니 나머지가 영업의 비용이더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혹은 또 어떻게 처리할 수도 있냐면요. 영업의 비용에 대해서는 뭐뭐 비용 이렇게 끝나요. 그 다음 뭐뭐 손실, 그 다음에 기로 시작하는 기부금, 기로 시작하는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있어요 라는 거 기억하신 분들은 기부금과 이자 비용이구나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죠.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이미 출제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104회차에 똑같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걸 왜 가져왔겠어요? 자,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서 어떤 문제를 마주하게 될 수도 있냐면요. 만약에 우리에게 매출 총이익이 10만 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매출 총이익이 10만 원입니다. 복리후생비 만원, 접대비 만원, 여비교통비 만원, 이자 비용 만원, 기부금 만원입니다. 아래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서 영업이익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매출 총이익에다가 판매관리비를 차감해 주셔야 되는데 판매관리비가 누구냐 이거죠. 얘들은 영업의 비용이니까 탈락. 그러면 판매관리비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 만원, 접대비 만원, 여비교통비 만원을 차감해주면 7만 원이 영업이익이다.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영업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판매관리비만 구분해서 차감하는 걸 아는지 이걸 물어보기도 하니까요. 이런 내용들까지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정확하게 영업의 비용이 무엇이다, 판매관리비가 무엇이다 구분할 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또 있었죠. 같은 회차에 이렇게 여러 개의 개정 과목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할 수 있는지 여러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다음 자료 중에서 재무상태표 자산에 포함되는 금액을 모두 고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자산이 뭐지? 라고 하면서 미지급금? 얘는 부채인데 근데 선수금은 자산이야 부채야? 혼동되실 수 있어요. 혼동되면 그냥 내가 이걸 자산인 것 같아, 내가 얘가 부채인 것 같아 이렇게 찍지 마시고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 개정과목 및 정규 등록에 똑같이 또 들어가는 거죠. 선수금을 봤더니 얘는 뭐더라? 부채에서 검색이 되고 있구나. 미지급금이나 예수금도 모두 부채에서 검색이 되고 있구나. 그럼 임차보증금은 뭐지? 라고 했을 때 임차보증금은 어디에서? 자산 쪽에서 검색이 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임차보증금 자산 쪽에서 검색이 되고 있는 거 자산인 거 이거 하나밖에 없구나. 그래서 정답이 3천이구나. 이렇게 체크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앞으로도 지금 나왔던 이런 자산에 포함되는 금액을 고르세요 라고 했지만 부채에 대해서 계산해 보세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부채 중에서도 유동부채만 계산해 보세요 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 충분히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혼란스럽거나 내가 정확하게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개정과목 및 정규 등록이라는 실무 프로그램에 들어가셔서 어디서 검색이 되는지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정확하게 답을 맞출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나름 고난이도 문제라고 뽑아온 거긴 한데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준비가 이제 거의 막바지이신 분들은 뭐 이게 왜 어려워?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거고, 준비가 막바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라고 하시면서 그래 나 이거 되게 어려워하는데 103회차에 또 나왔어?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자, 103회에 나왔기 때문에 104회에 안 나올 거야 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문제들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 하나라도 잘 파악하셔서 다음 회차의 문제도 다른 유형이 나와도 내가 틀리지 않게끔 대비해 주셔야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요. 기말재고 자산을 과소평가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기말재고 자산을 과소평가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매출원가라는 걸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기초에다가 매입했다가 기말했다가 그리고 이제 매출원가다라고 이렇게 T계정을 써봤어요. 왜냐하면 자료에 기말재고자산을 물어보기도 했고 아래 보기에 매출원가에 대해서 판단해봐라 라고도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매출원가와 기말재고가 다 들어간 건 상품에 대한 T계정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들어와 보게 된 거고요. 자, 기말재고자산을 과소평가했대요. 그러면 원래 원칙은 여기가 기말재고가 5고 매출원가가 5 원래 원칙이 이렇대요. 근데 기말재고자산을 3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합계는 똑같아야 되니까 매출원가가 7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 매출원가는 원래 원칙보다 더 많이 잡혀 있겠구나. 기말 재고 자산을 조금만 쓴 덕분에 매출원가는 더 많이 잡히겠구나. 그래서 매출원가가 과대계상이 되는 것부터 먼저 집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수익은 일정한 상태에서 매출 원가라는 비용을 이렇게 차감해서 당기순이익까지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이 과정에 매출원가가 과대계상이 되었으니 이익은 과소계상이 되겠구나. 이렇게 답을 찾아내시는 거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의 과소계상이다 라고 체크하실 텐데 자 실제로 이런 문제들을 푸실 때 뭐 숫자를 저처럼 대입해서 푸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들까지 내가 다 숫자를 대입해서 풀다 보면 문제는 뭐가?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제가 나름의 팁을 좀 드립니다. 자, 팁을 잘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이 동일한 문제가 아니라 다른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손쉽게 풀 수 있는데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기말 재고 자산이죠, 자산. 자, 자산은 내 머릿속에 플러스 요소이고요. 매출 원가는 비용이죠, 마이너스. 당기순이익은 내 머릿속에 플러스가 되는 요소입니다. 자, 플러스 요소들끼리는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플러스 요소들은 같은 방향. 자, 플러스 요소가 과소계상이 되었다라고 했으니 플러스 요소인 당기순이익도 과소계상이 되다라고 체크가 되어야 되겠고요. 반대로 매출원가 마이너스 요소는 반대 방향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자산이나 이익이 아래 방향의 화살표였다면 반대로 매출원가는 반대 방향인 상승, 과대계상이 된다. 이게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모두 다 들어간 거 4번밖에 없구나.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회사가 비용을 과대계상했다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비용이 과대계상이라고? 비용이 과대계상이면 이익은 과소지, 이익이 과소면 자산이 과소지, 자산이 과소면 자본도 과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요소와 플러스 요소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플러스들끼리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체크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고난이도 문제라고 해서 뽑아온 이 12번 문항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가 별로 안 어려운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자, 기말자산은 얼마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문제가 고난이도 문제라고 제가 뽑아온 거 보면은 실제로 이 103회차의 어려운 문제는 많지 않았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도 어렴풋이 느낌이 올 거고요. 자, 전체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이 나오죠. 총수익 150에서 총비용을 차감하면 50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나오더라. 자, 이 당기순이익이다 라고 해서 산출이 되었는데 이거 가지고서 기말 자산을 어떻게 구하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그거 있어요. 재산법, 손익법. 얘가 지금 손익법이죠. 수익에서 비용을 가지고 차감해서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게 손익법이죠. 재산법은 뭐냐?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면 얘가 바로 똑같은 당기순이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초 자본은 아느냐? 라고 했더니 기초 자본은 알고 있죠. 여기 안에 자료가 있습니다. 원래는 기초 자산과 기초 부채만 알려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초 자본이 얼마인지를 산출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산 50에서 부채 20을 빼서 기초 자본 30 이렇게 내야 되는데 문제 굉장히 쉽게 기초 자본이 30이구나 라고 금방 알려줬죠. 그러면 앞에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뺐을 때 50이 나와야 하니 여기 앞에 기말 자본은 얼마였겠구나? 80. 기말의 자본은 80인 거죠. 자, 그러면 기말의 자본이 80. 문제의 기말의 부채가 60. 기말의 자본에서 기말의 부채를 더해 주시면 이게 바로 기말 자산. 자,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이죠. 기말의 자본, 기말의 부채 둘을 더해서 140. 이렇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40이었던 거죠. 자, 이거 여러분들 무엇이든 질문이 될 수 있어요. 기초자본을 질문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당기순이익을 질문으로 할 수도 있고 총수익이 질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흐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이 포인트 3, 이의 신청권에 대해서 잠시 볼 텐데요. 사실은 이의 신청할 것 없었어요. 이의 신청할 것 없었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누군가가 이거 설명이 틀린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나 봤더니 땡땡땡이란 기업이 일시적으로 맡아서 나중에 지급하는 부채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아마도 일시적으로 라는 표현 때문에 받았다, 부채다 라고 하니까 일시적으로 받은 돈? 이거 가수금인가? 라고 생각을 한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수금은 일시적이라기보다는 임시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것으로 유동부채에 속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유동부채니까 선급 비용인 자산은 탈락. 그러면 이 일시적으로 맡아서 나중에 지급하는 부채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직원에게 급여를 줄 때 그 직원이 부담해야 되는 뭐에 대해서 직원이 부담해야 되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 다 회사는 예수금으로 받아놓죠. 그래서 내가 일시적으로 이 직원이 부담할 세금을 맡아두는 거예요. 맡아두는 걸. 나중에 내가 나라에 납부를 해야 돼요. 급여와 관련된 예수금에 대해서는 다음 달 10일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라는 서류를 가지고서 이렇게 지급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만약에 국민건강에 대한 보험료였다라고 한다면 예수금과 그 다음 나머지 절반 복리후생비로서 이렇게 지급이 되죠.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료는 직원이 반 부담하고 회사가 나머지 절반을 부담해 주니까요.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다 라고 한다면 국민연금은 여기를 세금과 공과로 쓰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예수금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제가 여기에다 급여를 썼지만 급여 말고도 내가 이자라는 걸 지급할 때 상대방이 부담해야 되는 이자 소득세에 대해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만 지급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역시나 예수금은 나라에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예수금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자, 백사회 그러면 우리 어떤 거 출제될까요?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백사회에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건데요. 이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뭘 많이 이야기할까요? 유동성 배열법 정말 많이 하죠.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 유동성이 큰 순서대로 배열하세요 라는 거 많이 얘기하고 그 외에도 뭐 1년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눈다. 자본은 그 성격에 따라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이익잉여금이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자본의 요소가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자산에는 당좌자산, 재고자산,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니 뭐 당좌자산의 매출 채권의 재고자산에 이렇게 설명하면 이건 틀려요 라고 대답해 줄 줄 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총액주의이기 때문에요.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상계 처리하지 못하고 전체 총액으로 넣어야 된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분 표시의 원칙이다. 잉여금을 구분해서 표시하도록 해라. 이런 내용들도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작성은 우리가 이제 수익비용 대응 원칙도 있고 그 다음 수익에 대해서 우리가 실현주의다. 그 다음에 발생주의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주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선급비용, 선수수익 이런 거 쓰는 거 있죠. 그래서 수익과 비용을 우리가 발생주의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개정들이죠. 자,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대상자산 및 감가상각 계산하는 방법. 역시나 이제 감가상각도 자주 등장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안 만날 리가 없어요.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것 이렇게 이제 물어봤을 때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안 한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감가상각을 계산하세요 라고 했을 때 정액법, 매년 같은 금액을 감가상각하는 거죠.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이 정도의 공식은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률법, 초기에 많은 비용을 인식했다가 점점점 비용이 적어지는 방식이고요.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의 상각률, 정률을 곱하는 방식이죠. 이런 걸 가지고 계산해 보세요 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해놓고서는 그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이거는 뭐 사실은 내가 수익적 지출인지 골라봐라. 혹은 지출의 성격이 다른 하나를 골라봐라.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전표 입력하실 때 이 원상 회복을 위한 지출이었다라고 하면 아하, 이거 수익적 지출이구나. 내가 수선비로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여러분들 이런 거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고요. 자, 앞서 저희가 뭐 과대계상, 과소계상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었는데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가지고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사실 회사가 수익적 지출인 부분에 대해서 자본적 지출로 처리했다. 그 얘기는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자산 처리해버렸다. 그럼 자산은 과대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이니 이익이라든가 이익잉여금, 자본이 다 과대계상, 그리고 반대로 수선비라는 비용을 처리하지 못해서 비용은 과소계상이다. 이런 것들도 과대냐 과소냐도 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여러분들 한번 또 구분할 거 이들에 대한 회계 처리를 잘못했을 때는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같이 한번 학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산부채 자본을 구분하는 거 나올 수 있는데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들어가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얘는 자산 항목이다, 얘는 부채 항목이다, 얘는 자본 항목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또 비용 쪽에서도 얘가 판매 관리비인지 아니면 영업의 비용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분하는 것도 충분히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들어가시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제가 써왔고요. 그 다음 실무시험입니다. 자, 실무시험은 어떤 게 출제되었어요? 라고 하실 텐데 실무시험에서는 문제 1번에서 3번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쭉 보실 때 과거의 기출문제 몇 개의 회차만 풀어보면 패턴이 딱 읽히는데요. 이 거래처별 초기월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인데 출제가 안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월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셔라. 그래서 여기 항상 가실 때 F2 눌러놓고서 조회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면 F5 눌러서 삭제하고 그리고 새롭게 등록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문제 4번의 일반 전표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는 거, 그래서 외상매출금이 뭐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외상매출금 대변에 가고 차변에 들어오는 거. 자, 토지의 취득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세금과 공가로 절대 쓰시면 안 되죠. 토지라는 자산의 명칭으로 쓸 줄 아는지. 자,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 예수금, 즉 직원이 절반 부담한 거고 나머지 회사가 부담해 주는 건 세금과 공과라고 처리하는 거. 자,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카드 결제했대요. 그러면 이제 차변에 복리후생비, 대변에 미지급금. 대변에 미지급금 쓸 때 카드 회사 써주는 거 꼭 기억하셔야죠. 접대비에 대한 내용까지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지난 시험에 제가 선급비용 꼭 나올 거예요. 선급비용 처리하는 방법 학습 잘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 선급비용이 나왔었죠. 그리고 가지급금을 여비교통비로 바꿔주는 거. 임시개정이기 때문에 이제 가지급금을 최종 재무제표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12월 31일 결산할 때 대변으로 가지급금 보내버리면서 여비교통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인출금에 대해서도 나올 거예요 라고 예측을 했는데 인출금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 용도로 돈을 사용했다라고 하면서 대변의 현금, 차변의 인출금 이렇게 나올 줄 알았으나 이제 결산 문제에서 나온 거죠. 결산 문제에서 나왔다는 건 뭐겠어요? 내가 지급을 할 때 직원이 회사 대표가 회사에 돈을 개인적으로 가져다 썼어요. 그럼 이제 쓸 때 우리가 인출금을 이렇게 쓰잖아요. 자, 요 회계 처리만 알면 알 수 있어요. 이 대표가 더 이상 회사에 돈을 가지고 오지 않은 상태로 결산을 맞이하게 되면 이 인출금에 대해서는 임시로 쓴 계정이기 때문에 반대 대변으로 정리를 해주죠. 대변으로 정리를 해주면서 뭐로 바꾸시란 얘기예요. 아, 그만큼 대표가 출자한 금액 자본이 줄었구나 해서 자본금을 차변에 가져다 쓸 줄 아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소모품에 대해서 소모품 B로 처리할지 소모품으로 처리할지. 비용 처리한 회사는 차변에 남은 걸 소모품이라고 하면서 대변에 소모품 B를 정리해 주는 거겠죠. 자, 재무상태표, 총계정원장, 거래처원장 조회하는 내용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재무상태표는 사실 출제 빈도가 조금 떨어지지만 총계정원장, 거래처원장은 계속해서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래처 명칭이 등장하면 아, 거래처원장 가서 조회해야지. 가장 큰 월이 뭐냐, 가장 작은 월이 뭐냐 이런 표현 나오면 총계정원장 가야지. 이런 내용들도 정리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104회차에 어떻게 출제가 될지 한번 볼 건데요. 이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세요 라고 하는데 이건 항상 나와요.
그래서 회사 등록 문제가 안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회사 등록 나올 거고요. 사실은 거래처별 초기월은 매 회차 나왔다가 103회차에 탈락됐죠. 그렇다면 반드시 104회차에 나올 거예요. 103회차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104회차에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앞쪽에 물어보는데 난이도가 좀 있을 법한 아이가 저 거래처별 초기월이 그래도 전산회계 2급에서는 나름대로 난이도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거래처별 초기월에 대한 채권 채무 잔액에 대해서 조회를 해보세요 라고 하는 방식으로. 자, 그 다음에 재무 제표에 대해서 우리가 전기분 손익계산서와 전기분 재무상태표가 있는데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검토해서 수정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조회해서 수정하세요 라고 나오는 문제가 있죠. 손익계산서랑 재무상태표의 출제 비중을 보면 손익계산서의 출제 비중보다는 재무상태표 쪽에 대해서 출제 비중이 훨씬 더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3회차 문제를 봤더니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수정해 주세요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104회차는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수정해 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물론 연달아서 손익계산서를 수정해 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때도 있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재무상태표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보통 출제되는 빈도수를 보면 재무상태표 쪽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직전 회차에 손익계산서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회차에 재무상태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수정하는 문제 조금 더 잘 주의 깊게 풀어보시고요. 이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 왼쪽에 이제 자산 놓고 오른쪽에 부채와 자본을 넣잖아요. 이 왼쪽에 자산 넣을 때 대손충당금이나 감가상각 누계액이나 이런 애들 누락되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누락이 될 경우에는 해당하는 코드 다음 코드, 그래서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이 만약에 누락이 되었다 그러면 외상매출금 108번 코드이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은 반드시 109번으로 맞춰 주셔야 되겠죠. 그런 것들 주의하시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 전표에 추가로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뽑아왔거든요. 실제로 이 내용은 매회차 나오고 있어요. 매회차. 차변에 어떤 비용 계정을 가져다 놓고서 그것을 카드 결제했다 라고 하는 거죠. 뭐 복리후생비, 직원들한테 밥 사주고 카드 결제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거래처 직원한테 선물하고서 카드 결제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차변에는 사실은 뭐 수선비가 나올 수도 있고 복리후생비가 나올 수도 있고 기부금이 나올 수도 있고 접대비가 나올 수도 있고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많은 비용 계정들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대변에 카드 결제했다 라고 했을 때 보면은 정답은 카드 결제는 미지급 금액, 그리고 거래처는 반드시 카드 거래처를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매입 할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매입 할인에 대한 문제가 요즘 왜 안 보이지? 불안해. 불안해요, 불안해. 안 보이면 불안해. 자, 마법 상점에서 구입한 상품에 대한 외상 매입금을 조기에 지급해서 2% 할인받고 그 잔액을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외상 매입금을 갚아요. 외상 매입금 부채가 감소한다고요.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입금을 쓸 줄 아는지도 주의. 그리고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다에 당좌예금을 쓸 수 있는지도 주의. 그리고 300만 원에 2%가 할인된 금액이기 때문에 300의 2%는 매입 할인, 나머지 98%만 당좌예금인 거죠. 자, 마지막. 이렇게 조기에 지급해서 할인을 받았다. 내가 매입했던 대금에 할인을 받았다. 매입 할인입니다. 자, 매입 할인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갚는 거죠. 2% 빼고 나머지 98%만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는 건 98%. 그러다 보니까 2% 안 나가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 이제 매입 할인으로 써주시는 거죠. 조심하실 점은 상품에 대한 외상 매입금이에요. 그러니까 146번의 상품에 대한 매입 할인은 148번. 즉 상품에 관련된 코드를 쓰셔야지 다른 코드로 정답을 하시면 오답. 보통 전산회계 2급은 원재료나 이런 제품이 잘 등장을 안 해요. 얘네들은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제조업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도소매업을 내가 문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상품 얘기가 많이 나와요. 상품에 대한 매입 할인 148번 코드 써주는 거 주의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런 문제들 매입 할인 문제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은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당좌차월. 자, 당좌차월에 대해서는
당사는 거래처 대전산업으로부터 상품 300만 원에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당좌 예금 잔액은 200, 당좌 차월 한도는 500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상품 300만 원에 매입을 합니다. 300에 매입을 하는데 이 200만 원에 대해서만 당좌 예금에 지금 현재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라고 했을 때 나의 자산 계좌에서 나갈 수 있는 돈의 최대치는 200까지가 끝. 그래도 마이너스 한도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마이너스 금액에서 나가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는 이제 당좌 차월이다라고 하고요. 당좌 차월은 채무 계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처가 나오면 그 거래처를 써주셔야 돼요. 근데 거래처를 쓴데 여기서 이 대전산업으로부터 매입을 했고 지급했다라고 해서 대전산업을 거래처로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은행이요, 은행. 어떤 은행에서 지금 현재 결제가 되고 있는지 그걸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좌 차월의 거래처는 은행의 명칭을 쓰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에서 당좌 차월로 쓰라고 언급을 안 해도 저희는 당좌 차월로 쓸 거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단기 차입금을 쓰세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혹은 문제에 그런 어떠한 언급도 없었지만 내가 여기를 단기 차입금으로 쓸 수도 있어요. 자, 정답 인정됩니다. 당좌 차월로 꼭 쓰세요 라고 하지 않은 이상은 당좌 차월을 써도 되고 이 마이너스를 단기 차입금으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주의하시면서 문제를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품 매출 거래가 나올 때가 됐어요. 왜 요즘 안 나오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상품을 매출했다라고 했을 때 상품 매출 뭐 100만 원어치 매출을 했다. 그 다음에 먼저 받은 계약금 30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기로 했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 달에 받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품이니까 외상 매출금 쓰시고 그 다음에 먼저 받은 계약금은 선수금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외상 매출금과 선수금은 모두 다 거래처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출제가 될 때 여러분들이 많이 틀려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게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를 누락하거나 선수금의 거래처를 누락하는 경우들도 틀리고 그 다음에 또 선수금이라고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저 계약금을 선급금이라고 이렇게 처리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선급금은 어느 경우냐면 반대로 상품을 매입할 때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상품을 매입했어요. 근데 내가 먼저 지급했던 계약금은 빼고 나머지는 외상이에요. 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하는 사람이 이런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반대로 매입하는 사람은 이런 회계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응용으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 시험은 이제 매출하는 내용이 더 많이 출제가 되기는 했었고요. 자, 대손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대손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아하죠. 결산에서 이 매출채권에 대해 보충법으로 대손을 설정해라 라는 문제도 굉장히 좋아했는데 요즘 안 나오네. 작년엔 6번 시험에 6번 다 나왔나 그랬을 텐데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슬슬 이제 대손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아질 수 있다 혹은 나올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들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결산만 디립답할 수 없어요. 왜? 대손은 결산에서 보충법으로 설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손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 즉 거래처가 파산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이런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대손 처리했던 채권에 대해서 다시 회수했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아래와 같은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이걸 너무너무나 궁금하게 생각해요. 자, 내가 외상으로 매출했던 부분에 대해서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라고 했을 때 이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는지를 꼭 살펴보셔야 돼요. 보통 전산액의 이급은 대손 충당금이 현재 잔액이 얼마 있었다라고 알려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굳이 계정별 원장 가서 줘야 할 필요는 없을 텐데 알려주지 않아도 대손 충당금을 잘 체크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외상 매출금은 108번 코드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쓰게 되는 대손 충당금은 109번 코드. 코드 번호를 다른 걸로 쓰시게 되면 오답 처리되니까 반드시 주의해 주시고요. 대손 충당금 금액을 다 가져다 써서 문제가 끝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나오면 너무 심심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부족해서 나머지를 내가 대손 삼각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질문하기도 하는 거죠. 자, 대손된 채권을 다시 한번 회수하는 것은요. 보통은 당해년도에 대손 처리했던 거에 대해서 단기에 회수한다라고 잘 안 나와요. 만약에 당해년도에 대손 처리했던 걸 단기에 회수한다라고 하면 당해년도 처리되었던 내용이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했던 걸 회수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왜? 그래야 대변에 대손 충당금만 쓰니까. 그런데 이런 거 많이 나오죠. 단기 아니고
전기에 이미 대손 처리를 해서 결산을 하고 단기로 넘어온 상태에서 그 채권을 회수했다. 이렇게 많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당해년도에 내가 대손 상각비로 썼든 대손 충당금으로 썼든 이런 어떤 회계 처리를 했다 했을 때 당해년도의 채권에 대해서 당해년도 회수를 하게 되면 당해년도는 똑같이 가져다가 대손 충당금에 대손 상각비를 쓰게 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 상황이라고 한다면 전기에 이미 이런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전년도에 어떻게 처리한 거랑 상관없이 당해년도는 모두 다 대손 충당금으로만 쓴다는 거죠. 이때도 조심할 점, 외상 매출금의 회수면 대손 충당금은 꼭 코드 번호 맞춰서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결산에서 대손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대손에 대해서 1%의 대손 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하세요 라고 해서 나올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합계잔액 시산표 가셔서 조회해서 잔액을 조회한 다음에 채권 잔액의 1% 마이너스 충당금 잔액을 해서 여러분들 직접 회계 처리를 하셔도 좋지만 사실 이거는 이제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에 가셔서 상단에 대손 상각에 대한 버튼을 누른 다음에 대손율 체크하고 결산 반영하신 다음에 F3 전표 추가를 눌러주시는 편이 훨씬 더 수월하죠. 자, 상품의 매출원가 문제도 굉장히 좋아했던 결산 문제인데 요즘 왜 안 보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기에 기말 상품 재고액이 예를 들어서 70이다 라고 이렇게 문제는 굉장히 심플하게 나올 겁니다. 이럴 때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셔서 이 매출원가 쪽에 있는 기말 상품 재고액 자리에 그냥 그대로 70을 넣고서 결산 반영 금액 70을 입력하고서 전표 추가를 누르시면 심플하게 끝납니다. 그럼 알아서 차변의 결차 상품 매출원가, 대변의 결대 상품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옛날 방식으로 학습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옛날 방식으로 학습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합계잔액 시산표에 들어가셔서 상품의 잔액을 조회하는 거죠. 그게 바로 기초와 단계 매입한 상품입니다. 거기 조회된 상품의 금액에다가 70을 빼주죠. 그러면 매출된 나머지가 산출이 된다라 이거예요. 그래서 매출된 나머지가 산출이 되면 차변의 결차, 상품 매출원가, 대변의 상품 이렇게 직접 등록을 하시는 거죠. 여기에 5번의 결차고 6번의 결대입니다. 조심하실 점은 상품을 직접 입력하실 때 여기에 타계정 대체 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타계정 대체는 매출원가가 아닌 다른 계정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타계정 대체를 쓰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정확하게 매출원가가 나왔기 때문에 저기 8번 타계정 대체 쓰지 않아요. 자, 문제는 뭐가 훨씬 더 편해요. 사실은 직접 등록하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산 자료에다가 넣어놓고서 전표 추가하는 게 훨씬 더 실수할 가능성도 줄어들고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에 이 결산에 대한 상품의 매출원가는 반드시 결차와 결대로 등록하세요 라고 문제가 제시가 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세요. 어차피 결산자료 입력 가서 전표 추가하게 되면은 얘들이 모두 다 결차, 결대로 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문제에서 이 상품의 매출원가만큼은 반드시 결차, 결대로 쓰세요 라고 하는 표현을 보았을 때 당황하지 말아라. 이거 그냥 그대로 전표 추가 누르면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만 결차, 결대로 반드시 쓰세요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니까요. 사실 결산에서 선급비용이나 미수수익이나 선수수익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는 그냥 기존대로 3번 차변, 4번 대변 쓰셔도 됩니다. 얘만 꼭 그렇게 결차, 결대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얘도 전표 추가하면 결차, 결대로 등록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결차, 결대로 하라고 안 했으니까 내가 전표 추가하고서 결차, 결대로 되면 오답 처리되나? 라고 좀 걱정하실 텐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결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차변, 대변으로 하시든 결차, 결대로 하시든 모두 다 맞는 정답입니다. 다만 이 상품의 매출원가처럼 꼭 나는 결차, 결대로 해줘 라고 하는 애들은 차변, 대변 쓰지 마시고 결차, 결대 써야 정답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장부 조회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야기를 해보는데요. 우리가 당연히 총계정 원장이나 거래처 원장이 훨씬 더 자주 나오기 때문에 관련된 기출문제만 많이 풀어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손익계산서 상품의 매출액은 전기 말과 비교해서 얼마나 증가했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전년도에 대한 데이터도 봐야 되고 당해년도에 대한 데이터도 같이 보려면 이 손익계산서 쪽에 들어가셔야 전기와 단기를 비교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동자산, 유동부채 이런 거 나와서 재무상태표에 가셔서 조회하는 것도 이제 나왔으니까 곧 이런 손익계산서를 조회하는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같이 찝어봤고요. 사실은 최근에 출제가 되지 않아서 가지고 왔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할 내용은 총계정 원장이라든가 거래처 원장 이쪽에 많이 집중해 주시고요. 간혹 1월 계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잘 들어주셨나요? 시험의 준비가 어느 정도까지 다 되셨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다라고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시험 준비를 할 때 여기를 조금 더 봐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니까요. 이거 잘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반드시 합격하셨으면 좋겠고요. 합격 이후에 좋은 소식, 합격 소식 있으면 저희 에듀 홈페이지에다가 합격했어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읽고 같이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